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산불이 잇따르는 가운데 오늘과 내일 남부지방의 낮 기온이 27도까지 오르는 고온 현상이 예고됐습니다. 기온이 크게 오르면 건조 현상이 더 심해져서 작은 불씨가 큰 불로 발화할 가능성이 커져 더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일본 연고진이 수컷 생쥐의 세포로 난자를 만들어 수컷 2마리 사이에 새끼를 낳는 데 성공했다고 영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연고진은 수컷쥐의 피부세포 성염색체를 조작해서 난자를 만든 뒤 또 다른 수컷의 정자에 수정시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 방류에 대비해서 우리나라는 2,000톤의 바닷물에 섞여 있는 단 한 방울의 방사능 오염수도 검출할 수 있는 검사 능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물에 완전히 섞인 삼중수 측정에는 2~3개월이 걸려서 일본 정부의 방류 전 사전 처리에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네덜란드가 지난 2019년 자국 회사가 독점 생산하는 반도체 노광장비 최신 모델의 중국 수출 금지에 이어서 최근 9세대 모델도 수출을 통제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의 반도체 생산 공장을 보유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는 기후위기 해결을 위해선 혁신 기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게이츠는 온실가스의 주범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육식을 중단하거나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수요를 줄이는 방식으로 기후위기를 해결할 순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0일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최근 계절을 앞서가는 포근한 날씨가 계속돼서 오늘과 내일 남부지방에는 낮 기온이 27도까지 예고됐습니다. 따뜻한 날씨는 좋지만 기온이 올라가면서 건조 현상이 더 심해져 산불 위험도 그만큼 커지고 있습니다. 정혜윤 기자입니다. 고온 현상은 중국에서 먼저 시작됐습니다. 낮 기온이 20도 가까이 오르며 15년 만에 3월 최고 기온이 경신됐습니다. 이 따뜻한 공기가 우리나라로 유입되며 주말까지 남부 기온이 크게 치솟겠습니다. 대륙 쪽에서 달궈진 고온의 건조한 공기가 서풍을 타고 우리나라로 계속 유입되는 가운데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최고 기온을 보인 곳이 많았는데 전국 대부분 지역이 올 최고 기온을 기록하겠고 특히 남부지방은 27도까지 기온이 치솟으며 마치 초여름 같은 날씨를 보일 전망입니다. 이렇게 기온이 크게 오르면 습도는 더 낮아집니다. 따라서 건조특보가 확대 강화하겠고 산림에서는 작은 불씨가 큰 불로 발화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담뱃불이나 쓰레기를 태운 불씨가 인근 산에 옮겨 붙을 경우 수십 초 만에 불길이 커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고온 건조한 날씨는 주말까지 이틀 정도 이어질 것으로 보여 산불 비상에 걸렸습니다. 기상청은 휴일쯤 전국적으로 단비가 내려 산불이 잠시 주춤하겠지만 이후에는 다시 맑은 날씨가 이어지는 만큼 산불에 대한 지속적인 경계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남부 지역에서는 폭설 복구 작업이 더디게 이루어지면서 이례적으로 인명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LA타임스 등 현지 매체는 샌버너디고 카운티 보안관국을 인용해서 지난달 23일 이후 폭설이 내린 지역에서 12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산악마을에 흩어져 있는 집들이 폭설로 진입로가 막혀 고립되면서 난방과 통신, 약품, 식료품 등 공급이 끊겨 노인과 지병을 앓는 환자들이 잇따라 숨졌다고 전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폭풍이 몰아쳤던 캘리포니아주 등 미 서부 지역에 강풍을 동반한 폭우가 예보돼 비상이 걸렸습니다. 미국 기상예보센터는 이 지역 시에나 네바다 산맥에 38cm의 많은 비가 내리고 연안 지역에는 25c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는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수요를 크게 줄이거나 육식을 중단한다고 해서 기후변화가 의미 있는 수준으로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밝혔습니다. 게이츠는 지난 1일 인도에서 열린 한 행사 연설에서 이같이 말하고 새롭게 개선된 해결책을 제시하는 기술 혁신이 훨씬 가능성 있고 생산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인도인과 미국인이 모두 채식주의자가 될 수 있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미국인들이 현재보다 에너지 사용을 줄일 수 있지만 인도 사람들에게 지금과 같은 양의 에너지를 계속 사용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완전히 부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탄소 배출에 의해 발생하는 온난화는 대부분 부유한 국가에 의해 야기되는 데 비해서 적도 인근의 저개발 국가나 중진국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이는 엄청나게 불공정한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vet, o tahta kapının içinde abi. Tam karşım tahta kapının içi. Oğlum, sen burada ne içtin? Ne yedin? Sen doğurdun mu? 3 tane. Evet. 3 tane yavrumuz aldık. Annesi de geliyor. Babam, Altı bak. kurban olurum sana. Bir ay sonra köpeklerim çıkıyor çok şükür. Aferin Şila. Şila.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1,33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일주일 전보다 70여 명 적고 2주 전보다 294명 늘었습니다. 금요일 발표 기준으로 6주 연속 10,000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신규 환자 가운데 국내 발생 사례가 1,325명, 해외 유입은 10명입니다. 코로나19 위중증 환자는 146명으로 19일 연속 100명대를 이어갔습니다. 어제 하루 코로나19로 숨진 사람은 12명이며 누적 사망자는 34,093명입니다. 중국의 한 지방정부가 유행성 독감이 번지자 제로 코로나 방식의 엄격한 방역 통제 방침을 내놓았다가 주민들의 반발을 샀습니다. 중국 산시성 시안시는 그제 독감 확산에 따른 조업 중단과 시장 폐쇄, 학교 휴업은 물론 지역 봉쇄까지 검토하는 4단계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중국 누리꾼들은 제로 코로나를 철회한 지 얼마나 됐다고 과거로 돌아가려 하느냐며 매년 독감이 유행할 때마다 봉쇄로 대응할 것이냐며 반발했습니다. 인구 1,300만 명인 시안은 지난 2021년 12월 코로나19가 확산하자 33일 동안 도시를 전면 봉쇄한 적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국내 치매 환자는 100만 명에 달합니다. 치매는 낫기 어렵고 오래가는 병이기 때문에 보호자가 지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치매 환자의 가족들이 모여서 편안히 이야기 나누고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지원센터가 문을 열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절친한 사이로 보이는 여성들이 내립니다. 향이 좋은 커피를 예쁜 탁자에 놓고 그동안 밀린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마치 카페 같은 이곳은 사실 치매 환자의 가족들을 지원하는 센터입니다. 5명 안팎씩 구성원이 꾸려져 한 달에 한 번 정기적으로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것입니다. 다 똑같은 이제 입장이잖아. 그래서 얘기를 하니까 쉽게 얘기할 수 있어갖고 한 1년은 내가 여기 와서 맨날 울었어요. 지금도 눈물이 나지만 이제 공감하고 그러니까 좋아갖고 참 이 모임이 나한테는 굉장히 많이 도움이 돼요. 치매 환자를 보살피느라 힘들었던 이야기를 하면 자연스레 공감의 맞장구가 나옵니다. 그동안의 수고를 인정받는다는 느낌에 대화하는 그 순간만이라도 마음이 한결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우리 양반요, 첫째는 아주 나가서 잊어버렸는데 죽겠어. 정말로 많이 잊어버려요. 한 달이면 한 10번도 더 잊어버려요. 그러면 그거 다 10번이 뭐야. 와서 얘기하고 나면 며칠 동안은 스트레스가 풀려갖고. 텃밭 가꾸기나 공예와 미술 등 잠시 일상과 다른 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운영됩니다. 텃밭도 하고 이게 뭐 심기도 하고 만들기도 하고 그러고 나면은 좀 기분이 풀어져요. 이런 걸 만지고 그 시간에 모든 것을 내려놓으니까. 이 지원센터는 간호사와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등 전문 인력이 상주하며
치매 환자의 보호자가 사회적으로 고립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치매 환자를 전문적으로 돌볼 수 있는 전문적 지식을 습득하게도 하고, 그리고 그분들께서 서로 다른 가족들과 함께 자조 모임이나 기타 자연스러운 모임을 갖게 해서 서로 간에 위로가 될 수 있고.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보호자가 쉬는 것이란 말이 있는 만큼 앞으로 치매 환자뿐만 아니라 보호자를 위한 지원책도 더 다양하게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과학자들이 수컷 생쥐의 세포로 난자를 만들어 두 마리의 생물학적 아빠 쥐 사이에서 새끼를 얻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는 수컷의 세포로 생식이 가능한 난자를 배양한 첫 번째 사례로 불임 치료나 동성 커플이 생물학적 자녀를 얻을 가능성을 높인 것으로 평가됩니다. 연구진들은 10년 안에 인간 남성의 세포로도 비슷한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영국 언론들은 하야시 카츠이코 오사카대 교수가 런던에서 열린 인간 유전자 편집 국제 컨퍼런스에서 이 같은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연구팀은 우선 수컷쥐의 피부세포를 취해서 줄기세포 상태로 만들고 Y 염색체를 제거한 뒤 X 염색체를 복제해 붙여서 암컷 성염색체인 XX로 변환시켰습니다. 연구팀은 이렇게 배양된 난자를 정상적 정자와 수정시켜서 약 600개의 배알을 얻었고 이것들을 대리모주에 착상한 결과 새끼쥐 7마리가 태어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동일본 대지진으로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한 지 내일로 꼭 12년이 됩니다. 원전 사고 이후 매일 늘어난 원전 오염수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게 된 일본 정부는 올해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결정했는데요. 이에 우리 정부는 해양 환경 방사능 분석을 강화하고 있는데 우리 분석 기술은 2,000톤의 바닷물에 섞여 있는 단 한 방울의 방사능 오염수도 검출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보도에 양회영 기자입니다. 2011년 3월 11일 동일본 대지진 이후 12년. 원전 폭발로 녹아내린 연료봉을 식히기 위해 매일 150톤의 오염수가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도쿄전력은 다액종 제거 설비, 알프스를 이용해 오염수에서 방사성 물질 62종을 처리한 뒤 남은 물을 저장 탱크에 보관 중입니다. 1,000개가 넘는 저장 탱크 용량은 이미 97%까지 가득 찬 상태. 이에 일본 정부는 처리된 오염수를 바닷물로 희석한 후 해저 터널을 통해 태평양으로 방류할 계획입니다. 문제는 정화 과정을 거쳐도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는 없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방사성 물질이 그대로 잔류하고 삼중수소와 탄소 14 같은 경우에는 전혀 제거되지 않는 상태에 굉장히 안전하지 못한 상태인데 그것을 방류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복도에 늘어선 약수통. 우리나라 연안에서부터 멀게는 300km 밖에서 떠온 바닷물이 들어있습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분석실에서는 세슘과 스트론튬, 삼중수소 등 바닷물 속 방사성 물질 농도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기술은 국제 수영장 규격인 2,000톤의 바닷물 속에 방사능 오염수가 한 방울만 있어도 검출할 수 있는 수준의 정밀도를 갖췄습니다. 지금 현재 해수중 삼중수소 분석 가능한 농도 수준은 국외 타기관에서 지금 분석하고 있는 수준보다 10배 정도 더 낮은 수준까지 검출할 수 있는 분석 기술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남은 문제는 물에 완전히 섞인 삼중수소를 분리해 농도를 측정하는데 2-3달이 걸린다는 겁니다. 이미 최신 장비를 쓰고 있어 지금보다 시간을 더 줄이기 어려운데 오염수 영향이 없다는 결과를 얻는다 해도 최소 2달 전 해수 상태라는 점입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일본이 국제사회에 밝힌 대로 방류 전 처리를 제대로 하느냐와 그걸 얼마나 확실히 감시할 수 있는지가 국제사회의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양우영입니다. 세계 유일의 반도체 극자외선 노광 장비 생산 업체인 ASML을 보유하고 있는 네덜란드 정부가 이 회사의 9세대 장비도 중국 수출을 통제하기로 했습니다. 중국의 반도체 생산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원배 기자입니다. 리에 슈라이네마흐 네덜란드 대외무역개발협력부 장관은 의회에 보낸 편지에서
특정 반도체 생산 장비에 대한 기존 수출 통제 규정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며 관련 규제를 여름 이전에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슈라이네마흐 장관은 무역 상대인 중국이나 자국 업체인 ASML의 명칭을 직접적으로 거론하진 않았으나 ASML이 생산하는 심자외선 노광 장비 기술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명시했습니다. 또 이 같은 결론에 도달한 이유로 국내 안보적 필요성을 들며 이 기술을 최대한 신속하게 감독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향후 국가 차원의 통제 목록을 발표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ASML은 세계 유일의 반도체 극자외선 노광 장비 생산업체입니다. 네덜란드 정부는 지난 2019년 ASML이 중국에 극자외선 노광 장비를 수출하는 것을 금지했지만 이전 세대인 심자외선 노광 장비에 대해서는 수출을 허용해 왔습니다. 슈라이네마흐 장관의 언급은 결국 ASML의 심자외선 노광 장비 중국 수출도 통제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ASML은 슈라이네마흐 장관 서한에 대해 심자외선 장비 수출을 위해 허가를 신청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네덜란드 정부의 이번 조치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ASML의 최대 고객사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모두 중국 내에 상당한 생산 설비를 갖추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덜란드와 함께 미국의 반도체 수출 통제에 동참하겠다고 약속한 일본 역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일본은 이르면 이번 주 반도체 장비 수출에 대한 최신 정책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 네덜란드의 수출 통제 확대 방침에 중국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네덜란드가 행정수단으로 중국 기업과의 정상적인 무역 왕래를 제한하고 간섭하는 것에 대해 결연히 반대한다며 외교 경로로 항의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앞으로 한강변에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풍성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를 발표했는데요. 곤돌라를 타고 한강을 건너고 여의도엔 제2세종문화회관을 세우는 등 55개 사업을 추진합니다. 김종균 기자입니다. 인천공항에서 서울로 들어오는 관문에는 180m 높이의 대관람차 서울링이 세워집니다. 동쪽으로 한강을 올라가면 여의도에 서울항이 들었습니다. 한강이 보이는 여의도 공원에는 제2세종문화회관이 조성됩니다. 조금 더 올라가면 한강대교 가운데 있는 노들섬은 예술섬으로 변신합니다. 잠수교는 전면 보행교로 바뀝니다. 잠실주 경기장에서 뚝섬 유원지까지 곤돌라를 연결해 한강을 5, 6분 만에 건널 수 있습니다. 한강을 문화예술여가 등 볼거리와 즐길거리로 채우겠다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한강 르네상스 2.0 그레이트 한강의 모습입니다. 이제 앞으로 시즌 3, 시즌 4까지 이어지면서 계속 업그레이드 됨으로써 추후에 10년, 20년 계속 한강을 중심으로 해서 서울 시민 여러분들이 라이프 스타일이 업그레이드 될 것으로 저는 확신하고요. 여기에 한강의 변화를 소하천까지 확대해 지천 르네상스를 만들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그레이트 한강 55개 사업 중 소규모 조망 명소 사업 등을 올해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제2세종문화회관, 서울항 등 사전 절차가 필요한 사업은 2025년까지 착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단 곤돌라와 노들예술섬은 2026년 착공이 목표입니다. 서울링과 곤돌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사업은 민간 투자를 받아 진행됩니다. 민간 투자 사업과 서울 시민들이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사업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게 최대한 장소성도 확보를 하고 그리고 대중교통과의 연계나 이런 것들을 최대한 신경을 써서 다만 한강변을 확 바꾸겠다는 이번 계획이 사회적 합의와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토부, 환경부 등과의 협의도 필요한 만큼 순조롭게 추진될지 주목됩니다. YTN 김준길입니다. 고금리로 고통받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대출을 낮은 금리로 바꿔주는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이 다음 주부터 확대 시행됩니다.
코로나19 피해를 입지 않았더라도 개인 사업자나 법인 소기업이라면 누구나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고 지원 한도도 2배로 늘어납니다. 강희경 기자입니다. 서울 목동에서 작은 수학 교습소를 운영하고 있는 김성주 씨는 코로나19로 영업에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집합금지에 등록 학생까지 눈에 띄게 줄면서 정부에서 보전금 대출 지원을 받았지만 최근 금리가 가파르게 올라 그마저도 이자 부담이 배가 됐습니다. 낮은 금리로 진행되다가 최근에는 3.3%라고 해서 2배 이상이 인상되면서 정부에서 이자를 일부 지원해 준다라고 하지만 이거는 정부에서 소상공인에 지원해 준다라고 하는 것인데 실질적인 지원이라고는 효과를 보기 힘들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고금리 장기화의 경기 둔화가 겹치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고통은 점차 커지는 모습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고금리 사업자 대출을 낮은 금리로 바꿔주는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현행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대출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만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지원 대상이 전체 개인 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으로 확대됩니다. 한도도 개인은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법인은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각각 늘어납니다. 상환 구조는 기존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에서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으로 바뀝니다. 지금 큰 짐이 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 짐을 누가 한 명이나 한쪽이 일방적으로 받게 되면 그 고통을 감내하기 어려울 상황이 명백한 상황에서 우리 금융권과 또 일부 정부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정부가 하고. 확대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오는 13일부터 시행됩니다. 정부는 또 코로나19 피해 사업자에 대해서는 일부 가계 신용대출도 저금리 대환 대상에 포함한다는 방침이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시름이 줄어들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현대차가 10년 만에 생산직 신입사원 채용에 나서자 취업준비생들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일반 직장인들과 공무원들까지도 몰리고 있는데요. 최근 취업 시장이 어떻게 달라졌길래 이런 현상이 벌어진 건지 윤혜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현대차가 10년 만에 생산직 신입사원을 뽑기로 하자 수많은 지원자가 몰리고 있습니다. 채용 공고가 뜬 지 하루 만에 10,000명이 넘는 사람이 몰리면서 한때 홈페이지가 마비되기도 했습니다.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는 현직 공무원이나 직장인까지 지원을 고민하고 있다는 글이 잇따릅니다. 여기는 그래도 남들이 생각해 주는 것만큼 그래도 연봉도 좀 높고 안정적으로 다닐 수 있고 가장 좋은 건 또 복지가 좋다 보니까 그런 메리트가 있어서 아마 그런 기준으로 많이들 지원을 하는 것 같아요. 최근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아예 하지 않거나 규모를 대폭 줄이는 분위기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실제로 대기업 절반 이상이 올해 상반기 신규 채용을 하지 않거나 계획조차 세우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채용 등용문이 바늘구멍 통과보다 어려운 게 현실인 겁니다. 이렇다 보니 자기소개서부터 필기, 면접까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경우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재수생이나 N수생이 늘어나는 것처럼 취업 시장에서도 그런 N수생들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아무래도 시행착오를 많이 겪다 보니까 취준생들도 본인이 원하는 직무가 딱 있는데 그 직무가 잘 안 맞으면은 다시 재취업을 준비하는 이런 상황들이 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재취업 준비생들도 늘었는데 젊은 세대들이 직장을 선택하는 기준이 과거와 많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산업연구원이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를 아우르는 이른바 MZ세대를 대상으로 직업 가치관을 조사해봤더니 연봉과 워라밸이 직장을 선택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여 년 전에는 개인의 발전 가능성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혔지만 지금은 근로소득과 시간이 가장 중요해진 겁니다. 회사의 그런 안정성이라고 해야 하나? 어쨌든 제가 일하는 곳이 사회적으로 좀 더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은 곳이었으면 좋겠어요. 개인마다 중요하게 여기는 직업 가치관을 쫓아 재취업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형형색색의 돌이 쌓여 있는 조형물, 바로 조각가 우고 론디논의 작품인데요.
유명 갤러리와 미국 세븐 매직 마운틴스 전시에 이어서 최근엔 유명 뮤지션들이 작품을 소장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사이언스 투데이 사이언스 인 아트에서는 자연을 소재로 한 다채로운 색과 조각으로 세상을 담아내는 작가 우고 론디논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